안녕하세요. 저번 시간까지 중국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어, 인도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도 경제와 관련해서 저번 시간에는 뭐 중국 경제 여러 가지 그 역사적 맥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역사적 맥락을 일단 이런 식으로 짚어볼 거고요. 네, 짚어볼 거고, 그러니까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어떤 그 과정을 겪고 왔었는지, 경제적으로 왔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볼 거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살펴봤던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들이 어떤 구조적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도 경제의 특징은 무엇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이기도 하죠. 중국과 인도.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음은 뭐냐? 네, 그동안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 다음 이 역할을 해줄 나라가 뭐냐? 어떤 나라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인도를 주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금 그것이 유효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도는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1991년도 이후에 신경제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의 새로운 자유화 조치, 경제 자유화 조치가 있은 이후부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뭐 중국처럼 10%를 넘는 경제 성장을 기록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한 7, 8% 정도 되는 경제 성장률을 아주 꾸준하게 기록해 왔고, 물론 뭐 2019년부터 한 4%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왔고, 작년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상당히 경제 성장률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네, 경제가 굉장히 코로나로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아서 좋지 않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경제였어요. 그래서 인도 경제라고 하는 것이 뭐 중국에 버금갈 만큼 인구도 많고 인구도 젊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목받는 나라,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큰 나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인도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 해외 경제론 시간에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그 중국 경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 경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랑 별로 크게 관련성이 없는,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우리나라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사실 뭐 언론 지상이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많은 그 뉴스들이 쏟아지고 하잖아요. 네, 중국 경제와 관련돼서는 뭐 아까 말한 삼중전회 같은 것도 삼중전회가 열릴 때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분석 기사들도 많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네, 그런 기사들도 많은데 사실 인도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랑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신문지상에서도 잘 등장하지 않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잘 등장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뭐 향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인도 경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래도 중요한 하나의 권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인도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요 책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소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이 인도 경제 발자취라고 하는 일본의 에이쇼 히데키 호세이 대학 경제학부 교수인데요. 네, 이분이 쓴 인도 경제 발자취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그 인도 경제 발자취라고 하는 그 제목, 그러니까 책 제목에 걸맞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쓰여져 있어요. 네, 쓰여져 있어서 역사적인 맥락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중국 경제 관련된 책을 알려드렸을 때에는 그 책이 굉장히 두꺼웠었는데 이 책은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한 200페이지 조금 넘는 정도의 분량이고 글자 크기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을 상당히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물론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그 중국 경제와 관련된 그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네, 많아서 여러분들이 중국 그 책을 그 중국 경제 책을 읽더라도 그 앞부분에 역사적인 맥락과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읽으시면 돼요. 읽더라도 뭐 다 읽으시면 좋지만 뭐 시간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앞부분에 파트 1과 관련된 내용만 읽어도 상당히 그 맥락을 짚는 데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제가 중국 경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책만 제가 참고한 것이 아니라 최근의 이슈들, 뭐 이슈라기는 뭐 하지만 하여튼 최근에 여러 내용들, 막 아까 이야기했던 18기 3중전의 이런 이야기들은 그 책에 담겨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2011년과 11년을 분기점으로 잡은 그런 이야기들은 최근의 이야기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은 뭐 제가 나름대로 그 자료를 수집해서 한 이야기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들 특히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서 상당히 중국 경제에 대한 분석이 탁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보다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의 그 저널이죠. 그 미국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 건데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상당히 좋은 저널이긴 하지만 거기보다는 저기 파이낸셜 타임즈가 상당히 그 구조적인 그 중국 경제 맥락을 잘 짚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저번 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 강의는 10월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가 아마도 이게 화목 강의죠. 여기 해외 경제론이 해외 경제론이 화해 경제론 강의가 화요일 6, 7교시거든요. 하고 목요일 5교시예요. 이때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달력을 보면은 우리가 목요일 강의까지 그러니까 이게 9월 30일이 9월 30일 9월 30일까지는 동영상 강의로 나갈 거고요. 목요일 이게 목요일이거든. 이게 목요일인데 9월 30일 강의까지는 동영상 강의가 나갈 거고 다음 달 10월 5일 10월 5일이죠.
10월 5일 화요일, 10월 5일 화요일부터 대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5일 6, 7교시죠. 네. 6, 7교시에 대면 강의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9월 30일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이게 동영상 강의.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 강의는 1시간짜리니까 1시간 강의가 나갈 거예요. 네, 5월 30일에 해당되는 강의는 1시간짜리 50분 강의 하나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이게 이제 화요일인데 화요일부터 이제 대면 강의로 강의실에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강의를 하는 걸로 이게 화요일이니까 6, 7교시겠죠. 화요일 6, 7교시에 대면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제 공지에도 올릴 거면 공지에 올릴 테니까 공지에도 같은 내용으로 올릴 테니까 공지를 참조하셔도 되고 지금 들은 바대로 여러분들이 10월 5일부터 대면 강의로 전환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로 들어가면 인도 경제는 인도 경제는 1947년이죠. 1947년에 독립을 합니다. 네, 영국으로부터 한 200년 정도 그 식민지 상태에 있다가 영국으로부터 200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8월 15일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해방일이 8월 15일인데 인도도 해방일이 8월 15일입니다. 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독립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촉망받는 신흥공업 독립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인도는 상당히 자연 자원도 풍부하고 그 영국의 식민지로 있긴 했지만은 상당히 대기업들도 재벌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타타나 비를라 같은 그런 그 재벌 그룹들이 있을 정도로 대자본가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많죠. 네, 인구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뭐 노동력도 풍부하고 자연자원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자본도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공업국 중에 이렇게 유리한 초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흥 독립국 중에서는 가장 촉망받는 독립국이었고 1960년대가 되면 제3세계 국가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연대 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겼을 때에도 인도가 거의 자장이었습니다. 대표국 정도가 되는 인도가 거의 리더격인 그런 국가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촉망받는 나라였고 로스토의 그 5단계 발전 단계론을 보더라도 이미 26단계, 3단계가 26단계잖아요. 이미 26단계에 이른 그런 나라. 로스토의 5단계 발전론에 의하면 전통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륙을 위한 초기 조건이 성숙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륙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 이륙 단계, 네 번째 단계가 성숙 단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고도의 대중 소비 사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6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26 그 로스터의 그 발전 단계, 경제 발전 단계론에 의하면 3단계에 진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인도는 그 26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분석이 될 정도로 상당히 촉망받는 나라였는데, 사실은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그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부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상당 기간, 특히 199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991년에 이게 분기점이거든요. 인도 경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도 경제 신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죠. 특히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한국, 뭐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굉장한 고도 성장을 기록하면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과 비견돼서 힌디 성장률, 뭐 힌디 성장률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힌디 성장률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아주 뭐 한 3-4%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저조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에 산업정책 결의라고 하는 게 나오고, 저게 뭐냐면 사실은 그 독립 후에 인도의 경제 질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또는 국가 질서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가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국민회의당, 그 당시 이제 국민들의 촉망을 받고 있었던,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야말로 도덕적 정당성, 그러니까 식민지 인도에서 그야말로 독립의 주도적인, 인도 독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국민회의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여러 계파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정당이었어요. 그들이 집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지만 그 국민의 회의당 내부에서도 여러 집단들이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단계입니다. 즉 새로운 국가 질서, 때로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획하기 위해서 국가 대계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총리였던, 그러니까 컨그레스죠. 이게 이제 컨그레스가 국민회의당입니다. 국민회의당이라고 불리는 집권당이었죠. 집권당이었고, 이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경제 질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카리스마가 누구였냐면 네루라고 하는 사람과 이 수상이었죠. 이 당시 총리, 총리였고, 이 사람과 대결을 했던 사람이 파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무장관이었는데 파텔이라고 하는 두 카리스마가 견해가 달랐습니다. 견해가 달랐고, 이 파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국민회의 내부의 자본가들, 대자본가들의 어떤 그 견해를 따르고 있었고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고, 네루 같은 거는 국가가 규제를 해야 된다. 국가 규제. 대자본가들은 아무래도 시장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네루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규제하는 규제국가, 경제 질서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국가가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겠죠. 근데 저 산업정책 결의라고 하는, 앞으로
인도의 경제 질서를 구획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계로서 나온 게 산업정책 결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 산업정책 결의는 이 두 사람의 타협의 산물입니다. 타협의 산물입니다. 네루 같은 경우는 강력한 국가 규제를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파텔은 대자본가들을 대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둘의 타협의 산물이 저 1948년 산업정책 결의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네루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인도 사람이긴 하지만 거의 영국 사람이에요. 네, 거의 뭐 피부색만 빼면은 영국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영국 사람이었고 영국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페비안입니다. 네, 페비안 사회주의라고 해서 그 19세기 말 영국에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소셜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페비안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페비안이라고 하는 거는 father이에요. father 아버지. 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규율하고 통제하면서도 보호하고 따뜻한 면도 있고 엄한 면도 있는 그런 바람직한 그 어떤 그 아버지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아버지상을 가진 국가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페비안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국가 규제에 의해서 경제 질서도 구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둘이 갈등을 빚다가 타협한 산물이 저거다. 그래서 타협을 했을 때 뭐냐면 병기, 철도, 그러니까 무기죠. 무기, 철도, 원자력만 국가가 소유를 하고 그 산업과 관련된 기업만 국가가 소유를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국유화하지 않는 걸로 나머지 민간 기업들은 국유화하지 않는 걸로 10년간 유예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 산업,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철도, 요 산업만 요 산업은 국유를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민간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국유화하지 않고 10년간 유예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골자였어요. 네, 이 산업정책 결의의 골자였어요. 그래서 뭐 책에 보시면 이 네루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가 그 콩그레스 즉 국민의당의 계획위원회에서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었고 네루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게 1939년 이미 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권고안이 보고서가 나와 있었고 이 대자본가들의 어떤 결의라고 하는 게 봄베이 플랜이라고 해서 1944년 45년 이때 이미 각각의 진영에 있어서의 보고서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 보고서들을 절충하고 타협한 것이 바로 저 1948년의 산업정책 결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국가 대계를 저 결의로 잡아 나가려고 했었는데 1950년 여기 보시면 1950년에 파텔이 사망합니다. 파텔이 사망하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의 이런 적절한 균형과 밸런스가 이루어진 파텔과 네루라고 하는 그 두 카리스마가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파텔이 사망을 하면서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죠. 네루라고 하는 카리스마로 기울어지죠. 기울어지면서 제1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1951년부터 55년까지 이게 1차거든요. 이게 1차입니다. 1차 제1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파텔이 이미 살아 있을 때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국책 사업을 어느 정도 이제 진행시키는 그런 계획밖에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본격적으로 내루의 시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내루의 그러니까 파텔이 죽고 나서 요 시기에는 내루의 영향력이 아직은 미치지 못했고 이미 계획이 파텔이 죽기 전에 이미 계획이 이루어져 있었으니까 파텔이라는 사람이 50년 12월에 죽거든요. 근데 벌써 그래서 2차 5개년 계획부터 내루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내루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리고 내루가 사망하거든요. 64년에. 그러니까 56년부터 60년이 이제 2차고 3차가 61년부터 65년까지 즉 1차, 2차 5개년 계획 때까지는 내루의 영향력, 내루의 시대였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개년 계획이 도래하기 이전부터도 그 파텔이 죽어서 산업개발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만들어집니다. 내루에 의해서. 내루가 총리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허가 규제 제도의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 경제의 가장 큰 특징 또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게 관료들에 의해서 인허가권, 그 모든 사업,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허가 제도, 규제 제도가 시장을 완전히 규율하고 있는, 완전히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도 경제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허가 규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초가 1951년에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내루가 이런 규제와 허가 제도를 통해서 뭔가 경제 시스템이든 국가 질서를 어떤 규율하는 어떤 방식이 2차 5개년 계획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빅푸시 공업화 전략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2차 5개년 계획부터 빅푸시 공업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경제 이야기할 때도 빅푸시 공업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소련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소련 모델을 그대로 소련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빅푸시 공업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뭐 소련만 시행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만 시행했던 게 아니 그런 어떤 공산주의 사회만 시행했던 것이 아니라 인도도 그리고 인도 이외의 다른 나라들도 이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소련 모델이거든요. 스탈린식 계획 경제 체제의 하나의 산물입니다. 그것을 수출한 거예요.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스탈린이 수출한 겁니다. 그리고 인도도 그걸 받아들였고 빅푸시 공업화 전략을 채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이 빅푸시 공업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경제가 살아나도록 만들겠다. 전 산업이 한꺼번에 그걸 이제 균형 발전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균형 발전 모델이 있고 균형 발전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균형 발전 모델 모든 산업이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중공업 빅푸시 공업화 전략에서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후방 연관 전방 연관 효과가 많은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그 중화공업 산업을 하나 육성을 한다 해도 관련 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하나 하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철강, 전자기기, 가죽, 뭐 온갖 유리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잖아요. 그런 산업들이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하나만 하더라도 다른 연관 효과에 의해서 모든 산업들이 균형되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나 중국은 뭐 사람도 많고 자원도 많고 사람 많지, 자연 자원 많지, 자본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성장시킬 수 있으리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빅푸시, 그래서 이게 빅푸시인 겁니다. 빅푸시. 그래서 이 빅푸시 공업화 전략을 채택한 나라들은 다들 실패를 해요. 네, 실패를 하고 오히려 불균형 발전, 허시만이 주장했던 불균형 발전 모델을 생각했던 우선에 시장에서 팔릴 만한 물건부터 생산하자. 경공업부터. 우리나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성공을 했죠. 오히려 성공을 했어. 근데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빅푸시 공업화 전략을 하더라도 중국과 달랐던 건 뭐냐면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문하고 민간 부분을 나눠요. 네, 이게 네루 모형인데 네루 마할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게 될 네루 마할라노비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부분 모델입니다. 이부분. 그러니까 국가 부분과 민간 부분을 나눕니다. 사실 민간 부분이 중국은 없었죠. 중국의 사회주의 모델에서는 민간 부분이 없고 도시와 농촌을 나누는 이중 체제였습니다. 근데 민간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사회주의 계획경제 모델은 아닌 겁니다. 네루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형 사회라고 하는 거를 지향했어요. 이걸 표방했습니다. 이 사회주의형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혼합 경제 체제입니다. 네. 혼합 경제 체제. 그래서 시장과 국가가 적절히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분담을 해서 뭔가 경제 발전을 꾀하는 그런 어떤 혼합 경제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국가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국가 부분에서 그야말로 빅푸시 공업화, 그러니까 중공업 위주의 중공업을 육성하는 건 국가 부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전부 다 국유 기업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빅푸시 공업화 전략에 의해서 모든 자원을 중공업을 육성하는데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는데 그를 국가가 알아서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간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농촌 뭐 촌락 공동체랄지 민간 부분 촌락 또는 뭐 소기업 가내공업 이런 애들은 민간 부분에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겠다. 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뭔가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할 때 허가 제도라고 하는 게 있죠. 허가 그 다음에 규제 보호하는 그런 민간 부분은 그야말로 허가 규제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국가가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 부분을 허가와 규제로서 통제를 하는 체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대기업들은 소외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보호를 해주고 대기업들은 그야말로 규제 인허가 제도를 통해 가지고 대기업들은 규제하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보호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의 페비안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하듯이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철저하게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반면에 이런 자그마한 간의 기업이나 무슨 촌락 공동체 간의 수공업 그다음에 뭐 소기업 이런 데는 보호 육성하는데 다 이게 사실은 규제죠. 인허가에 의해서 통제받는 규제 산업 민간 부분은 그렇게 구획되는 그런 체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촌은 토지 개혁을 했어요. 네, 농촌 지역은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했는데 토지 개혁은 대체로 실패합니다. 네, 토지 개혁은 농촌 부분에 있어서의 토지 개혁은 실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제2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내루의 모델입니다. 내루가 내세운 하나의 국가 발전 전략, 공업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별로 성과를 못 거둬요. 사실 빅푸시 공업화 전략이 별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별로 성과를 못 거둡니다. 시장에 친화적이지 않거든요. 중화학 공업을 육성을 해봐야 누가 사주겠습니까? 인도 국내에서도 안 사줄 거고 저기 선진국에서 사줄 리가 없죠. 이미 선진국가들은 더 좋은 중화학 공업 물질들 상품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만든 조야한 상제환화 서비스를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리지 않죠. 시장 친화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반짝 좋았다가 꺾입니다. 네, 반짝 좋았다가 꺾이면서 그야말로 2~3% 정도의 내루 시대 내내 2~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아주 부진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62년에는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62년에 곡물가가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후 변화에 의해서 몬순 지대라서 기후 변화 그 기후에 따라서 가뭄이 굉장히 잦습니다. 가뭄이 올 때마다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가뭄이 오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빅푸시 전략에 의해서 철강이나 자본 설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얘네들 국제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얘네들이 수급이 잘 안 되죠. 네, 농산물도 잘 올라가지고 지금 수급이 잘 안 되고 빅푸시 전략에 필요한 기본 자재들도 수입이 원활치 않으니까 경제 위기가 찾아오죠.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이게 60 상당히 큰 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위기가 자주 찾아와요. 네. 이 91년 신경제정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위기가 자주 찾아옵니다. 인도는 이때 위기가 한번 찾아오고 이게 첫 번째 위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또 위기가 찾아오죠. 네, 찾아오고 그 다음에 74년도에도 위기가 옵니다. 경제 위기가 오고 80년에도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1990년에도 이때 이제 경제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총 5번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독립 이후에 한 5번 정도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경제 위기가 아주 잦습니다. 네, 가뭄이 오거나 아니면 전쟁이 터지거나 여러 가지 국제 경제의 외부 충격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그러니까 신경제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인도 경제라고 하는 건
힌디 성장률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경제 성장률에다가 굉장히 경제가 불안전한, 그러니까 때때로 아주 뭐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는 아주 불안정한 경제 구조,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루가 사망을 하니까 샤스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샤스트리가 집권을 하게 되죠. 네, 사망이 아니라 집권을 합니다. 네, 샤스트리가 집권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네루를 부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샤스트리라고 하는 이게 뭐 콩그레스입니다. 네, 이 사람은 국민의 당 내에서 샤스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동안 네루가 워낙 잘못된 정책을 써가지고 인도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식에 기반을 해서 네루를 부정합니다. 네, 네루가 그동안 취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동안 경제 정책을 입안을 할 때 네루 같은 경우에는 계획위원회한테 일임을 했었는데 이제 강요들한테, 그러니까 강요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거죠. 강요들에게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중앙 정부가 워낙 통제를 하다 보니까 지방 정부의 활동이 별로 없었는데 지방 정부의 권한을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보다는 농촌에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촌에는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네루 시대에는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뭐 네루가 상당히 토지개혁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만은 토지개혁에 성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에 다 맡겼거든요. 네, 토지개혁의 시행과 관련해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건 경작하는 농민한테 토지를 그 예전에 그 봉건 시대의 어떤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대토지를 가지고 있던 지주들로부터 농민들한테 토지를 나눠주자라고 하는 것이 토지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토지개혁이 철저하지가 않았어요. 지방 정부한테 맡겨뒀었는데 지방 정부가, 그러니까 그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주가 한 28개, 29개 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마다 다 총리가 있습니다. 주 총리, 주 수상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뭔가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했었는데 그 토지 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8개, 29개의 주가 있습니다만은 그 주 중에 제대로 토지 개혁을 한 주는 한 2개, 서벵갈 주와 케랄라 주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의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토지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도 그 지주들이, 그 옛날부터 지주로서 역할을 해오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지역 유지가 돼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거기 그 자녀들이 사회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직까지 온전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이 계급과 계층이 뒤집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옛날의 지주들이 그 지주와 그 자제들이 아직도 그 사회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을 정도로 그들이 변호사도 하고 정치인도 하고 하는 그 대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자녀들도 양육하고 하면서 그런 그 어떤 사회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회 구조 변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 토지 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덕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농촌에 대한 관심, 샤스트리 정권에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허용하는 등 그 이전에 폐쇄적인 어떤 그러니까 폐쇄적인 어떤 국가 규제 위주의
공업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폐기하고 샤스트리 정권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내류를 부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했었죠. 근데 66년에 샤스트리가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고 인디라 간디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요. 사실 인디라 간디가 집권을 한다. 이 당시 굉장히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디라 간디는 네루의 딸이죠. 예, 네루의 딸입니다. 예, 인디라 간디. 인디라 간디죠. 인디라 간디죠. 네. 이때 간디라고 하는 성은 우리가 아는 그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사실은 그 네루의 딸인데 그 결혼을 하면은 남편의 성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 남편이 성이 간디였습니다. 네. 남편의 성, 남편의 이름이 페로제 간디였죠. 네, 파르시 교도였던 남편이죠. 네, 남편이 마하티마 간디랑 아무 상관이 없고 인디라 간디가의 남편이 페로제 간디였어요. 예, 페로제 간디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남편의 성을 따라서 간디가 된 그 장녀입니다. 네루의 장녀인 인디라 간디가 총리가 됩니다. 네, 총리가 되게 되고 사실은 콩그레스 내부의 여러 그 지도자, 그러니까 뭐라고 할죠? 그 장로, 그러니까 콩그레스 내부의 여러 그 정치 원로들이 인디라 간디를 상당히 우습게 여긴 아주 쉬운 상대로 여겼죠. 네. 이 사람이 집권을 해도 우리한테 별로 해를 끼치지 않고 아주 정치적 애송이기 때문에 얘한테 정권을 줘도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하에서 인디라 간디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패착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상당히 강한 여자였죠. 네. 그리고 거의 독재를 휘두를 정도로 인디라 간디 앞으로의 어떤 행보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거의 독재에 가까운 그 카리스마를 보이게 되는데 처음에 이 사람을 집권시켰을 때는 정치 원로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얘가 총리가 되게 됐는데 이 당시 이제 전쟁과 가문,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1965년에 제2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65년에 1차 파키스탄 전쟁은 독립 이전에 1947년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 의해서 원래 파키스탄 지역도 이미 인도권이었어요. 네, 원래 인도 영토였었는데 이게 그 인도 파키스탄 1947년 제 1차, 그러니까 1947년에 제 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을 합니다. 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따로 존재하고 인도라는 나라가 따로 존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독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로서, 그러니까 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힌두잖아요. 힌두교, 대체로 힌두교도들의 나라라고 인식을 한 인도 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만의 인도 국가를 만들겠다. 그게 파키스탄이 되고요. 이때 1965년에 2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합니다. 나중에 1971년에 3차 이거는 방글라데시 독립을
원래 이제 파키스탄도 서파키스탄이 지금의 파키스탄이 지금의 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이고 동파키스탄이 지금의 방글라데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는데 파키스탄이 그래서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이었는데 이때 이제 동파키스탄 71년에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가 되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65년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2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었다. 그 전쟁과 가뭄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자, 요 앞으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